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린이 요금은 무료화고, 네네. 그다음 청소년 요금은 동결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백 패스를 적용해서 네네, 활용하면. 45,000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서 돌려주는, 우리 시민 네.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기재부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협상을 통해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네.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2030년 우리 엑스포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부산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아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해양 문화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현재 부산의 최대 관심사이긴 하지만 엑스포에 묻힌 주요 현안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요. 오페라하우스가 부실 시공으로 시끄럽습니다. YS 기념관 건립이 여전히 논란이고 곧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부산시 안병윤 부시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시민 생활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예.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 시행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도시철도 요금과 같이 한 8년 또는 6년간 인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인건비도 많이 인상되어 인상이 왔고, 됐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그 도시철도의 1년의 적자가 한 3,500억 원, 네. 그다음에 중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적자도 한 2,700~800억, 네, 많게는 네, 3,000억 네, 원. 이 부분을 다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 사실은 다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린이 요금은 무료화고, 네, 네. 그다음 청소년 요금은 동결할 동결하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백 패스를 적용해서 네, 활용하면. 45,000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서 돌려주는, 우리 시민 네,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정책을 네,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택시 요금인데요. 항상 네네. 택시 요금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는데 현재 택시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이용률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택시 요금도 네. 6월 1일자로 올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7월 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따라서 택시 이용 횟수는 조금 줄었죠. 네네, 그다음에 네네. 이제 택시 운송업계에서 또 운전자이신 분하고 네네. 택시 운송업계의 수익은 조금 늘었습니다. 좀 늘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덜 타고 수익이 늘었으면 당연하게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의 근무 여건이 좋아졌으면 네, 이 서비스가 네. 좋아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하는 것에 관한 설문조사라든가 아직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택시 이용 서비스의 네. 이 친절도 서비스가 네. 좋아져야 네.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 용역이라든가 또 네. 지속적인 택시 감찰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좋은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동백택시 이용 활성화 방안, 팀스 네.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속에서도 나왔는데 동백 패스가 시행 중인데 그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예, 동백 패스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8월 지금 1일부터. 이제 네네. 그 목적하는 바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신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라는 것들의 통계는 아직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지금 8월 12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한 12만 명이
동백 패스를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아마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가야 이렇게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 대중교통 이용자가 한 20만 명 이상 늘 거다. 네. 대중교통 수송 분담료를 2, 3% 정도 올릴 거다. 이런 예측인데 네. 예측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산시에서 후속적인 서비스를 갖다가 조금 더 정치하게 하고 홍보도 잘해서 네.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네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1곳이 있다 부산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 특별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8월 3일 날 국토부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전수조사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는 기지정된 그 전문 네. 그 기관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할 것이고, 네. 준공된 아파트가 이제 27개가 있습니다. 네, 그 이미 준공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별도로 이제 민간 전문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네, 네. 우리 국토부 프로그램에 맞춰서 9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네. 일반 건축물이 지금 공사 중인 게 1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우리 부산시 자체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다 이제 보완을 할 것이고, 설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네네. 설계된 대로 대로 시공을 했는지, 네네. 철근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네. 콘크리트의 강도는 네네. 설계대로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그 안전 보안 조치를 강화토록 하고 뭐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에서 뭐 철근이 빠졌다든지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사시는 분들의 어떤 재산에 손해가 끼쳐진다 하는 그런 갈등이 중앙정부에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대로 발표할까 안 할까 이런 고민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산시의 그 네. 시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시장 입장에서는 부산의 시민의 안전이 먼저다. 네네네. 어느 정도 네, 네, 네. 안전이 확보된 부분을 감안해서 브랜드에 대한 보호라든가 재산 가치를 고려할 네, 것인지가 우리 시의 입장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정보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다음 결정으로 가시겠다는 예. 거고, 부산의 특징이 이 가운데 산이 커다란 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교통이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덕 신공항에서 도심으로 오는 BUTX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도시 구조가 네.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교통에 편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광안대교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되고, 우리 이제 뷰티엑스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꼭 부산시의 필요한, 그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가덕신공항을 연결하고 네. 또 2030 엑스포를 지어서 핵심의 어떤 네, 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이 공사비가 한 2조 5천억 듭니다. 이 굉장하네요. 2조 5천억을 국가가 얼마나 될 것이며 네, 우리 네. 시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부족한 부분은 민간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플랜을 짜야 되고, 이 재정 플랜을 가지고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기재부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 협상을 통해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네,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2030년 우리 엑스포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완공이 그런 될수 이제 있도록. 네,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기재부하고 재정 분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 뭐 국민의힘, 민주당 그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럼 경제 동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경제 동맹으로 가면서 그럼 궁극적으로 사실 이 통합이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YS 기념관으로 가든 민주주의 역사관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YS에 대한 어떤 업적과 기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함께 담아줘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한 걸 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부산의 인구 문제, 또 예.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또 한 두세 가지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부산의 출산 인구가 줄고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노인 인구는 느는데 부산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부산의 네. 어떤 그런 그 부가적인 그 자체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예비 부부의 건강 검진에서부터 신혼부부 주택 네. 지원, 그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문제,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네. 건강 검진부터 그다음에 교통 편의부터 제공하는 네. 프로그램, 그다음에 육아 보육 지원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국비 지원이 하는 부분이 한 1조 한 2, 3천억 되고 자체 프로그램은 이렇게 네. 갖고 네. 있습니다. 국가가 계속 이 저출산 문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의 학교 출산율이 0.78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네. 이거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하에서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으로 부산시만의 획기적인 사업은 참 성공을 하기는 힘들다. 네. 저는 이제 그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네.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재원을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서 확장적으로 가져오시기를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 떠나는 문제는 그야말로 지역의 그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맞습니다. 청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사실은 포커싱 자체는 청년들이 머무르거나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도시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통계를 보니까 부산이 2000년 이후에 몇 번을 제외하고는 전국 사망률 1위의 도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안타까운데 건강 취약 도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로도 의료 수준이 또 틀리고요. 또 공공 의료시설 확보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인구 연령의 분포를 환산하더라도 서울이나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사망률이 높다. 높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실 평균 수명도 아마 한 1, 2세 정도 부산이 조금 적을 거다 이런 추측도 있고요. 또 이제 사망 원인 통계에서도 보면 부산의 암 사망률이라든가 심내 혈관 질환 사망률이 특광역시 중에서는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그 사회학적인 측면이나 또 의료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이라든가 건강도가 나쁜 거는 사실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사회적 요인을 따지기에는 너무 원인이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부산시가 갖고 있는 의료 체제를 응급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그 동부권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이제 병원들이 분포돼 있지만 서부상권에는 사실은 종합병원이 없다. 이런 어떤 그런 분포상의 문제가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 인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동안 이제 서부산 의료원을 갖다가 빨리 이제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문제도 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 또 그 부분을 또 조금 빨리 매듭을 지어서 금정이라든가 이선 부산 동북부권의 의료 자원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암 건강 검진 비해 지원 이런 문제도 함께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 기반 마을 건강센터 동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그래서 건강센터. 이제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 밀접한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주 병원을 못 가시는 어떤 우리 그 주민들에게 항상 건강 검진을 체크해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건강 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 준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시민들의 기대 중에 하나가 또 북항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북항의 옳고 바른 개발이 부산 도약의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오페라하우스 부실 시공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부산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장 실물 모형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방식으로 가상 모델 생성 단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게 분석 제어 가능한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 공학적으로 이게 안전한지를 다 검증을 할 겁니다. 네, 네, 네. 이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 공법을 복수적으로 마련하고 지금 이제 26년 상반기 준공하고 26년 하반기 개관할 것에서는 크게 그 차질 없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떻게든 이 네. 새로운 공법, 파사드 공법에 의한 진주를 품은 조개가 그야말로 부산의 어떤 새로운 아이콘이 네, 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부산 시민들 걱정을 많이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까지는 300여 원이 들어서 현재 단계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완성하려고 하면은 계획상으로는 3천억이 넘고 계획 오류하여서 예.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때에 부등 침하 문제.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이게 땅 자체가 불균열적으로 이렇게 침하되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차제의 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이제 보강할 거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통한다든가 네, 이걸 네. 짚어서 사실은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부분 따지고 뭐 이런 것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선정에 예, 예. 관련해 가지고 선정 심사 때 특별히 중시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네,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상징성도 있고 2030에 맞춰서 이 상징성을 가지면서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네, 해왔고 이제 그 해수부는 네, 지금 네. 뭐 감사 중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사실 약간 발을 빼는 형국이었는데 다행히도 박성훈 우리 부산 출신이 차관으로 가고 네네. 또 7월 달에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서 네. 하반기에 가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 실무 논의를 통해서 빨리 그 추진을 네.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네, 네, 최대 네. 관제사항이 뭐냐? 그렇습니다. 이런 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산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아놔야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해양 문화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글로벌 IP 새로운 어떤 산업의 어떤 상징을 집어넣어야 되고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감안할 거고 건물의 외관 자체로 사실 부산 하면 그렇죠. 딱 떠오르는 생각나는, 그런 네, 어떤 네, 그러니까 설계, 뭐 사업 계획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불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있었던 메가시티 얘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이제 최근까지 나왔던 얘기가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 엮어가지고 좀 이렇게 평가 내지는 얘기 예. 좀 해주시죠. 네.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어떤 노력과 논의의 배경은 근래 한 20, 30년 네. 내에 수도권 집중, 일극 중심 체제의 한계성 그러다 보니까 지방 도시들이 다 죽는다. 부산도 네.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다.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예.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도의 느슨함, 자율성, 네. 뭐 법적 기속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은 그냥 협업 동맹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메가시티 방식,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인데 그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회사들끼리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맹, 그러니까 통합은 그야말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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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울경이 야심차게 그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만들어서 자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네. 사실 이게 이제 법적 기속력을 받다 보면 이제 특별의회도 만들어야 네. 되고 또 이제 그럼 그 기관을 뭐 울산에 둘까 부산에 둘까 네, 뭐 네. 경남에 둘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이런 어떤 네, 네, 이해관계를 복잡해서. 조율하는데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쉽게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경제동맹이 현안 사업들을 우선 빨리 갖고 가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거다. 네. 그거는 이제 부산시와 경남도, 네, 울산시가 울산시. 함께 협의해서 광역 경제권, 그다음에 일일 교통 생활권, 네.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이런 공동 현안을 잘 협업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그럼 경제 동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경제 동맹으로 가면서 그럼 궁극적으로 사실 이 통합이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네. 통합 논의가 이제 이루어진 거고 네, 네. 결국 경제 동맹이라든가 경제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가는 것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과 인식이 주어진 이후에 순차적으로 가야 될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통합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가겠다. 이런 지금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울산이나 경남 쪽에서 이렇게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하게 갖추어지면 오히려 부산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논의가 네. 입구는 되는데 네. 왜 입구 중간에서 출구까지 못 가는 이유가 네, 네, 네. 이러한 계산들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각 갈 수가 지역별로. 없는 네, 네.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역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부산의 인구가 좀 줄어서 그 인구가 양산으로 가거나 또는 김해의 인구가 조금 줄어서 부산으로 오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다음번으로 열어놓고, 봐야 되고 네, 네. 생활 인구는 지금 열어놓고, 서울 네. 인구가 줄어서 네, 경기 경기도로 인구가 가고 늘어나고 뭐,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광역교통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 입지의 특성을 알려서 울산에는 핵심 기능을 뭘로 가고 부산은 핵심 기능을 연구 기능 지원 기능으로 간다. 아니면 네. 또 창원 부산은 어떤 산업을 갖다가 특성화시켜서 이 지역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동맹이든 그 메가시티든 네. 통합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짧게 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정치적인 레토릭만 난무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정치인 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는데 YS 기념관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또 더불어 같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거고 일정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박정희 대통령 18년 집권의 종식을 인류 그 부마 항쟁, 부마 항쟁. 부산대 대학생 시위를 통해서 사실을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기여한 공이 광주보다 사실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갖고 온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충분히 잘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들에게 또 미래 세대들에게 네.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네, 뭐 네, 등등으로 대별되는 민주화 가치를 갖다가 교육하고 체험하는 민주화 교육장, 역사장 없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들은 네, 다수의 어떤 그런 뭐 시민들, 민중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징성은 이 분명히 있습니다. 50평생을 대한민국 의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 정치가 곧 민주주의 정치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공헌을 저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금권정치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군부 독재의 어떤 유산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YS 기념관으로 가든 민주주의 역사관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YS에 대한 어떤 업적과 기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함께 담아줘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부시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편이냐, 환경 훼손이냐, 이게 핵심 사안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공단을 잇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 부산시는 대저와 삼락생태공원을 지나며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멸종 위기종인 큰 고니의 핵심 서식지라는 점입니다.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부산시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철새 서식지를 우회하는 4개 대안 노선을 제시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시가 문제가 됐던 원안 노선을 고수하기로 한 겁니다. 환경단체가 제시한 대안 노선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75만 대 수준으로 폭증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고 곡선 구간이 많아져 공사 지연과 공사비 폭증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회 교량이 됐을 때 환경적인 악영향이라든가 또 도로 이용에 대한 안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분석이 되었었고요.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공동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도 모두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노선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우리 도시 계획이니까 이건 그대로 간다. 막무가내로 행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부산시는 당장 내년부터 원안 노선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2년 6개월 끌어왔던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던 일이 된 셈입니다. 2년 반 동안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원안대로 가게 됐습니다. 부산시 입장이 뭐죠? 네, 맞습니다. 대저대교는 이제 사상과 강서를 잇는 구간을 이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부산시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멸종 위기종인 큰 고니, 네. 큰 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있는 핵심 지역이라서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들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해왔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성이나 교통 편의 이런 부분들을 좀 들면서 사업성에 따라서 2년 반간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온 결과 원안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강행을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네.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 낙동강을 횡단하는 차량의 숫자가 일평균 60만 대에 네,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이면 73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우리는 예측하고 있고요. 네. 강서구라는 도시 자체가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지 못하면 엄청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구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국비 확보는 되고 있지만 사업에 진전이 없으면서 계속 멈춰 있는 네네. 사업입니다. 사회적 손실, 행정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낭비가 될 필요가 있었나요?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에 쓰였는지가 궁금해요. 환경단체에서의 네네. 반발도 있었고요. 환경청에서의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청에서.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자연 파괴나 기후 위기 등을 통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 행정에서의 신뢰 저하라는 부분은 이제 이미 2020년도에 네. 환경청으로부터 이제 이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일부 거짓이라는 것이 판결이 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19년에 진행되었던 이 생태계 조사가 일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조금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실제로 용역업체 대표는 500만 원 정도의 판결도 받은 사항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일부 네. 잘못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 네, 밝혀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업체에서도 책임을 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산시에서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장교라고 하죠. 큰 기둥이 다리를 받치는 사장교 형태에서 평면교 형태, 그러니까 기둥이 아주 축소된 형태의 교량으로 짓겠다. 네. 그리고 교량이 원래는 45m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5m로 낮추면서 철새들의 비행을 방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삼락,
일대에 43만 미터 제곱에 해당하는 생태 습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부산시에서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마치 이 대저대교가 환경을 훼손하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이동권도 확보하고 네네. 또 환경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은 원래 원안과는 좀 다르게 이제 철새가 이 큰 고니가 활동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 환경청에서 이제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적을 하면서 4가지의 우회 노선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검토를 한 결과 결국은 원안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요. 이 원안은 결국은 직진 노선입니다. 네, 직진 네. 노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책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부산시의 입장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통량과 그리고 환경 피해에 대한 예측이 시와 환경단체가 가장 다른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충돌이라서 지속해서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분들께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시고 이 생태계에 대한 보완책을 신뢰할 수 없게 내놓았던 부산시의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빠르게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이라는 것은 구간에 대한 원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가지 대안을 제시를 받았음에도 네. 부산시가 원안대로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4개의 대안들은 곡선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자가 안전에 취약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곡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적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보존하는 대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부산시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부산의 이게 전반적인 균형 발전, 부산 안에서의 그걸 위해서는 이동권이 확보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대저대교 외에도 3개의 다리가 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저대교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사상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3개의 대교 같은 경우에는 갈등 요인이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이 또한 환경 영향 평가나 이제 생태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변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민원까지 모두 총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서부산에 대한 개발에 부산시가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부산의 전반적인 산업과 그리고 경제 상승 요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도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노선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의 이동권도 매우 중요하고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아주 이성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대화도 하기 전에 시장 사퇴하라, 피켓을 내걸기도 하고 삭발을 하기도 하고 좀 과격한 형태의 이런 시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행동들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자세로 라운드 테이블에 임하면 환경도 지키고 이동권도 지킬 수 있는 상식적인 방안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중요합니다. 네. 잘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하고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교량이라는 단어도 최근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도시에 대한 경쟁력은 결국은 자연 보존과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해 보입니다. 내려가서 굴뚝을 보니까 진짜 금이 너무 심하게 간 거예요. 곧 떨어질 정도로요. 다급하게 피신하라 그러고 토사가 늘어오고 있다 그러고 입은 옷 그냥 애가 양말도 못 신고 그냥 나오고. 붕괴 사고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민간 시설이라 손쓸 방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조치가 사실상 개인이 안 가면 안전띠 부르고 이런 방안밖에 사실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폭우
태풍 같은 극한 날씨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민 대피는 반복되고 있고 노후주택과 건물은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 간운 때도 붕괴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를 했었죠. 네, 총 270여 명이 대피를 권고받아서 대피를 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로 104명이 대피 공고를 받았고요. 대피 공고를 받는 주민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 대부분 40년대, 50년대에 증축된 건물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 아주 싼 값을 찾아서 절벽이나 산비탈의 집을 지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주택들이 노후된 지금 붕괴나 이런 매몰 사고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에서는 지극히 사유재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 상황 때 대피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남구 외에도 여러 지역이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파악된 곳이 정밀 안전 진단 건물로 분류가 돼서요. 10개소 15개 동에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이제 시와 지자체가 함께 보수 보안에 대한 검사라든지 계측기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피 조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지어진 지 80년 된 그런 아파트, 이름이 청풍장 소화장이던데요. 이 등급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예 주민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풍장 같은 경우는 41년. 1941년에 네, 소화장은 44년에 지어졌습니다. 80년이 된 건물들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건물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이 기초수급 대상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셔서 지금 전체 이주에는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고 다음 재해 전까지 모두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좀 빠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그 기초생활 대상자만이 이주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사유지입니다. 민간 사유지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수 보완에 대한 긴급 조치는 할 수 있고 상시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이 재산권과 관련돼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행위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지자체 청풍장이 소속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중구입니다. 그래서 중구청과 같이 해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사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지만 노인 연령층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취약계층으로서의 이주밖에는 고민할 수가 없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서 좀 전에 나왔지만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제 조례에 의하면 이 퇴거 명령을 받은 분들께는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 가지고는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노후주택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거나 또 집을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복도리 얘기도 나왔지만 빈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빈집이 어떻게 붕괴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구나 동구, 서구, 북구, 영도구가 특히 이러한 건물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부산시에서는 이제 건축주택국에서 이 빈집이나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철거를 해주거나 혹은 이제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풀뿌리 차원에서 이런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 사회가 좀 마련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에서 강한 행정력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붕괴 위험에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하시지만 관에서 이주를 권유를 한 경우에도
내가 끝까지 살고 싶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민간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에서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붕괴 위험에 있는 지역들에 한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우리가 고민해보면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붕괴 지역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약간 풀어주면은 그게 약간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사가 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를 봤을 때 결국 이사를 가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요. 결국은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가 강력하게 재난에 대한 대비 대책을 마련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보완 보수 유지를 한다고 해도 이 입주민들께서 스스로 이 이사의 필요성과 이사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지역사회에서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하기 하루 전날인데요. 최진봉 중구청장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속 126km의 초강풍이 관측됐던 태풍 카눈. 지난 10일 부산에 들이닥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상륙 하루 전날이던 지난 9일 최진봉 중구청장은 문화관광과 공무원 4명, 대학 교수 1명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마다 12월부터 1월 초까지 열리는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선진 야간빛 연출 벤치마킹 견학이라는 겁니다.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랩소디 쇼와 스펙트라 레이저 쇼 등 빛 연출과 관련된 일정도 있지만 싱가폴 테마공원과 국립식물원, 재래시장 방문, 머라이언 공원 등 관광지 견학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출장 일정 중 해외 빛 연출 축제 관계자와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잡혀있기 때 해도 태풍이 올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게 첫째 단체장의 목표니까는. 게다가 중구에는 노후된 건축물도 많아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결정을 한 일이라서 대관부에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놔놓고. 또 구청 측은 해외 빛축제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했으며 꼭 관계자들을 만나야 할 출장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구는 특히 그 노후 건물도 많은 지역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런 시기에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저희가 언급을 했던 청풍장과 소화장이 모두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즉각 대피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한다면 즉각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하는 그러한 태풍 사태였습니다. 행정에 대한 평가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일관된 잣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타워이자 행정의 수장인 중구청장이 자리를 비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출장 가서 관계자도 만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그런 해외 출장, 해외 연수인데 없어야 하지 않나요? 네, 이제 출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 출장이 정말 외유성이었는지 그리고 공무 출장이었는지의 성격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는요, 비프라는 축제를 읽고 나서 트리 축제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달까지 이 트리 축제에 대한 용역도 마무리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구청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트리 축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서 일어난 출장입니다. 그리고 이 출장의 경우 수달 전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가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이 불용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태풍에 대한 대비를 부구청장을 통해서 단단히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갔다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고 출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외유성인지 공무 출장인지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트리 문화 축제가 연기가 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구청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시는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없으면 그러한 축제도 결국은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주민의 자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트리 축제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재난 대비에 대해서 혹은 대피 명령에 대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민 가까이에서 신뢰받는 구청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한 무리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 분이 중구청장이라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이미 예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직전에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분들이 얼마나 우려하고 불안해하실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트리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영상이나 혹은 그 현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혼자 축제를 유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모두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저는 현장을 지켰어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네, 저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진봉 구청장처럼 정말 도시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 걸려있는 출장이었다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체장이 갖는 이런 문제점은 해당 의회에서 견제하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견제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책임에 대한 자세와 그리고 시민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비판에도 절차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열린다라고 표현하죠. 회기 기간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의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그냥 공중에 대고 막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은 명확한 성격을 가진 또 도시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공무출장을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 감독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리겠다는 이메일이 확인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에는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시청 청사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구체적 범행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밖에 지난 16일에는 부산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확인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부산 수서 SRT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하자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산 시민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수서 SRT 운행을 하루 왕복 40차례에서 35차례로 줄이는 대신 축소한 SRT 열차를 다른 노선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돌파해 지난 6월 94.4에 비해 5.8포인트 상승하며 부산 부동산 경기도 호전될 기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올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3만 3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5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배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올 상반기 3만 2천여 명에 그쳤던 중국인 방문객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한 결과 전국 316곳 가운데 부산 지역이 21곳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는 부산 진구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서면 일대가 6곳으로 음주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알면서 대비하지 못한 행정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